행정구역상 현재의 출산율은 뭐 수도권도 1명, 서울 0.6명, 지방은 막 1. 몇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 다 서울 수도권에 얹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합산 출산율은 2명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그 얘기는 지방은 1명 넘는 출산율을 보여도 사실상 0.2명이라는 겁니다. 0.2명. 그러니까 지방이 그래서 소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의 이동과 맞물려서 생각하면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뭐 지방 소멸해도 뭐 수도권으로 사람 다 오는데, 그리고 수도권 시장 안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전세 제도가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빌라 다세대 시장을 전세 사기로 전환시키고 전세 제도는 유지하자. 우리 DSR 규제도 전세는 규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한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면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지방 다 빨아먹었다 생각하면은 이제 또 이문 열겠다 어쩌다 할 거예요. 결국 수도권 아파트 가격 부양해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상혁의 부동산 시무룩센터 센터장 최상혁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좀 카메라를 켜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방금 전에 11시 반에 그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그게 되게 사소한 보도자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치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켰습니다. 핵심은 12만 호 국토부가 발표했던 통계 데이터 중에서 입주 데이터 12만 호가 누락됐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시 고쳐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가 지금 정신이 어딨냐 뭐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그냥 찬찬히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2만 호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는 올해 2월부터였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원에서 1년에 2번 정도 입주 물량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입주 예정 물량은 23년에 44만 호 정도가 입주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서울에 33,000호, 경기도에 148,000호 이렇게 전국에 한 44만 호 정도가 입주할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 작년 중에 한 2번 정도 바꿨는데 평균 한 43만 호 정도 입주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까 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총 그 준공을 보면은요, 이 아파트를 보면은 25만 5천 호가 입주를 했고 비아파트 6만 호를 합쳐서 이제 31만 호가 입주했다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4만 호, 43만 호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 31.6만 호 정도 나와서 이제 12만 호 정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1월 말에 나왔고, 그리고 2월 달에 국토부에서 부동산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24년 입주 예정 물량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44 들어올 건데 31이 들어왔으면은 한 13만 호가 떠서 그게 올해 합산이 돼야 되는데 올해 입주 예정 물량에 그 합산되지 않은 채 옛날 게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13만 호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쯤에 처음으로 2월 8일 입주 예고 물량을 딱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거를 당시 다울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을 했고, 연합인포에서 처음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그 국토부 장관과 기자단 차담회 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통계에서 한 13만 호가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한 번에 준공이 되면은 전세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충격이 올 것 같다는 이제 기사를 쓰게 되고요. 그랬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 달 좀 지났죠. 그래서 4월 30일 11시 반에 23년 입주 물량 보니까 이게 과소 발표가 돼가지고 그냥 오늘 정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국토부 장관 박상호가 주택공급 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니까 작년 주택공급 실정 정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 23년에 인허가는 38.9가 42.9로, 착공도 20.9에서 24.2로, 준공도 31.6에서 43.6으로, 그래서 12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허가, 착공, 준공 다 틀렸는데 준공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준공되면 주택공급 된 거고 그게 시세를 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국토부가 점검을 했는데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서 자체 전수점검을 한 다음에 지금 4월 30일이잖아요. 그럼 3개월 지나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과소 짓게 됐냐면은 21년 6월에 개정된 전자정보법 때문에 그 국토부가 HIS라고 하는 그 하우징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세움터, 건축 행정정보, 행정정보가 이 HIS로 넘어와야 되는데 21년 6월에 전자정보법을 도입을 하면서 여기 중간에 경유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경유하는 거에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년 11월에. 이게 연도를 박는 이유는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정부의 문제라는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연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이게 23년 9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거를 공급 실적이 과소짓게 된 것 같다. 결국 사실 23년 9월에 문제가 생긴 거죠.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전 정부로 가는 거야. 여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세움터에서 HIS로 바로 올 거니까 앞으로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국토부가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 조치 착수해서 24년 2월에 발표한 24년 1월 공급 실적부터는 세움터 HIS 직접 전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이제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 바꾸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연합인포가 화가 났죠. 왜냐면은 한 달 전에 그 차담회를 할 때 연합인포의 남승표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주택통계 오류랑 이건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 이게 한 달 전에요. 부동산원 데이터가 틀린 것 같다. 13만 원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장관이 부동산원 데이터가 틀린 거를 나한테 그렇게 다그치듯이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2일 출입기자들이랑 가진 차담회에서 이제 박상원 국토부 장관이 이제 4월 2일 날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줘야 한다면 가로막았죠. 그는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 만들어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못했죠. 그냥 입틀막 당한 겁니다. 입틀막 당해가지고 다른 기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근데 웃긴 거는 국토부의 보도자료상으로는 올해 1월 달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니까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이게 한 3개월 지나서 오늘 짜잔 문제가 있는 걸 고쳤습니다 라고 한 건데, 이 차담회는 4월 2일에 있었거든요. 4월 2일에 있었는데 나 어떻게 그 데이터가 온지 난 알지도 못한다. 난 부동산원이 틀렸지 뭐 나한테 그렇게 다그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애티튜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자들 오늘 그 백브리핑을 했거든요. 다른 기자들도 이건 좀 국토부가 선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경제신문은 좀 더 나갔어요. 전임 장관은 데이터 틀리면 고발하더니만은 자기들 통계 오류에는 묵묵부담인 것 같다. 국토교통부랑 부동산원 지난해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치 실제 준공 물량이 12만 호 이상 큰 차이가 났는데 지난 3월 말에 이게 밝혀졌는데 한 달 넘게 두 기관 모두 원인 파악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대책 마련도 안 하고 원인 파악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소극적이었죠. 소극적인데 그래서 오늘도 되게 그냥 조용히 발표했어요. 백브리핑만 하면서. 근데 전임 장관 때는 막 오만 조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잡아갔는데 어차피 그 건은 법정에서 다퉈질 거예요. 근데 잡아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틀렸는데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이렇게 틀린 거를 몇 달 지나서 대응하는 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요. 한겨레도 그렇고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국토부 장관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대응을. 근데 지금 상황에 갖는 심각성은 이렇게 오류를 어쨌든 뭐 오류가 있다고 쳐요. 그 의도가 있던 어떤지 간에. 근데 그 오류가 나온 그 전후 맥락 관계에서 그걸 지적했을 때 한번 입틀막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제 스트레스 받을 만하죠. 근데 저는 기자가 아니고 최부심 채널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23년 입주 물량이 43만이 아니고 26만 이제 B아파트 포함해서 31만 호라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아파트 입주가 작년이 만약에 3만 3천이 아니고 저는 원래 13,000이라 생각했거든요. 요 데이터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만이 아니라 13,000이니까 서울에 진짜 과소공급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전세 강세 원인이 금리 내려간 거, 그다음 빌라 시장에서 전세로 오는 거,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적은 거,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전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3만 호 뜬 물량이 올해랑 내년에 이렇게 좀 준공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 둔촌주공 입주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세 시세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33,000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호수는 데이터가 까발려야지 되겠지만은 뭐 한 3만 호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6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입주 물량은 부족한 게 아닌 게 돼요. 부족한 게 아닌 게 되고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문제랑 두 번째, 빌라 다세대가 지금 월세화가 심각한데 이 월세화가 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전세가 이탈이 되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빌라 시장은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는 전세 공급 쇼티지, 그러니까 빌라 쪽 수요자가 단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권 전세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빌라 다세대의 월세화와 전세 문제를 지금 국토부가 해결하려고 또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좀 이제 국토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 안정을 추구하려는 여러 정책 써야 되지만 전세 아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세 사기라고 부를 때 전세 사기라고 들으면 진짜 사기인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중에 임대인도 많으실 겁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모든 케이스가 사기인가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사기 사건은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사기라고 판정이 되는데, 근데 현재는 그런 임차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케이스 중에서 이제 큰 케이스는 묶어가지고 전부 사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 전세 사기라는 키워드를 먼저 썼는데, 요즘에 이 피해자분들이 좀 우리 선구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치 선구제라고 하면은 임차 보증금을 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실 텐데요. 실제 피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웃긴 게 뭐냐면은 너네 사기 선구제 하려면은 3조 4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단체는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 지금 실제로 그걸 채권을 정산하면은 4, 5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4, 5천억 정도라도 지금 법정 가기가 그러니까 정산해 달라고 그러는데 웬 4조 5조냐 이러면서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윗말만 친숙하죠. 정부 얘기는 이겁니다. 한 명당 평균 1억 4천인데 매주 500명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내년 말까지 약 3만 6천 명일 것 같고 피해금 총액은 5조 원이 넘을 것 같다. 5조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는 거를 보니까 회수율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5조에서 5천억만 회수하고 4조 5천억 나갈 것 같은데 피해자들한테 4조 5천억 다 주면 정부가 4조씩 들어가니까 그 돈 없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그 돈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전월세 계약서에 있는 계약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채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주게 되다 보니까 결국 4, 5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조 사건에서 4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왜 그거라도 필요하다 하냐면은 지금 그 돈을 받으려면은 경매 신청해야 되거든요. 빌라 4세대 살고 있으면서 법을 아주 친숙하게 다룰 수도 없는데 그 법원의 소송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 명 한 명이 낱낱이 다 해서 겨우 10분의 1 돌려받는 그걸 해야 되니까 이걸 마치 집단 소송처럼 해가지고 그 채권 금액만큼이라도 지금 이제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토부는 뭐라고 하냐면은 각자 알아서 소송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받아가세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임대차 계약으로 다 주려면은 그 피해 금액이 5조니까 4조 5천억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빡쳤죠. 그러니까 야 진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빡쳤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집단은 우리가 그 금액을 총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받아가는 그 채권 회수 금액 이게 지금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지금 당장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 정남이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자, 이 전세 사기일까? 전세 제도 문제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을 못 돌려주신 많은 분들이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기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사기도 있고요. 근데 전세 보증금 위반한 피해 사례로 이걸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뭐가 문제인데 뭐 전세제도가 종전 임차인의 그 돈을 종후 임차인을 구해서 신규로 구한 다음에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세금 자체가 전세 대출을 통해서 펌핑이 돼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 있는 막 그런 메커니즘이야. 그럼 전세제도를 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임대보증금 못 돌려준 큰 케이스 몇 개에 집중해서 이걸 사기로 몰아버리니까 모든 사기는 동일하지 이러면서 왜 전세 피해자 사기 사건만 구제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는 키워드는 국토부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때. 그리고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워크를 잡으니까 1년에 사기 시장 1년에 우리나라에 30만 건 30조 원씩 사기 피해자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세 임대차 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4, 5조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기 사건은 엄청난 성장 산업입니다. HBM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기 사건 작년에도 IM 신뢰해요 뭐 전창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기 사건에서 다른 사건도 많은데 왜 전세 사기만 특별 대우하는데 이러면서 이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워크로 잡아가고 전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범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럼 전세제도가 문제가 없으니까 전세 대출금을 해주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문제라면은
그 일반적인 임대차 보호 관행, 전세 대출에 대한 그런 관행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사기범만 문제니까 대출해줘도 되고 DSR 미포함 이것도 아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빌라 시장에서 전세 피해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그냥 주택도시보증공사 좀 힘들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피카오 코리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읽으신 분도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전 차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쓴 거는 한국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안 오려면은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관련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는요 임대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현재 비수도권이 괴멸 중이죠. 비수도권이 괴멸 중이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있어요. 일단 수도권이 살아있거든요. 두 번째, 수도권 중에서는 비아파트가 괴멸 중이죠. 비아파트가 지금 전세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심화됐는데 그거를 전세 사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기 친놈들이 문제다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빌라 다세대 시장에는 전세 사기가 많구나. 그러니까 전세 제도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했으면 제도를 고칠 건데 사기 범위 문제 이러고 사기 당하는 사람의 문제 이러니까 그 사기 치는 사람이랑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개별 문제로 취득을 하면서 전세 제도를 지켜줬어요. 자,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만 케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지방을 사실상 뭐 지방 부동산 시장이 괴멸하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 올라가는데.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서울의 출산율은 0.5예요. 그러나 서울의 실질 출산율은 2명 넘어가요. 왜죠? 지방에 있는 그 청년들이 20대가 되면은 전부 서울로 오잖아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실질 출산율은 2명을 넘어가요. 서울은요. 그리고 경기도도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수도권 합산 출산율은 높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현재의 출산율은 뭐 수도권도 1명, 서울 0.6명, 0.5명, 지방은 막 1. 몇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거 다 서울 수도권에 얹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합산 출산율은 2명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그 얘기는 지방은 1명 넘는 출산율을 보여도 사실상 0.2명이라는 겁니다. 0.2명. 그러니까 지방이 그래서 소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의 이동과 맞물려서 생각하면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뭐 지방 소멸해도 뭐 수도권으로 사람 다 오는데, 그리고 수도권 시장 안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전세 제도가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빌라 다세대 시장을 전세 사기로 전환시키고 전세 제도는 유지하자. 우리 DSR 규제도 전세는 규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만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한국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면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PIR로 살 수가 없고 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못 올라와서 지금 약세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막 지금도 주택 가격이 올라가던데요 전세 막 이런 얘기를 담거든요. 저도 알고 있죠. 데이터를 보는데. 근데 지금의 전세 강세는 빌라 다세대 시장을 죽이면서 강세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의 강세는 16년부터 지방 죽이면서 올라온 거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냐라는 생각에 이제는 그렇게 안 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령 이제 올해 주택시장이 뭐 주택가격이 하반기에 강세로 가든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저는 그냥 계속 제 포지션과 제 생각을 주장을 할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맞냐 나 진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한국 피크아웃 될 것 같아요. 이제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지방 다 빨아먹었다 생각하면은 이제 또 이문 열겠다 어쩌다 할 거예요. 결국 수도권 아파트 가격 부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데이터는 보도자료는 되게 사소하게 나왔습니다. 진짜 뭐 크게 발표한 것도 아니야. 어떤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야. 그냥 물량 잘못했다, 물량 좀 고칠게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그 기저에 그냥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택 자산, 수도권 아파트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공고한 그 국가 전체 차원의 그냥 스트럭처를 봤다 다시 한번 느꼈고,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부는 이제 수도권 아파트만 주택시장이 아니라 다른 많은 주택시장이 있다는 그런 좀 폭넓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규제하는 거는 결국 어떤 그 다른 이제 세력들이 되는 건데,
소위 지금 야당만 하더라도 야당도 별 생각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굉장히 제 기준으로는 힘 빠지고 우울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